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날은 새벽 3시였다. 벽시계 초침이 종이에 글귀듯 미세하게 울리고 장선옥은 깊은 잠의 가장 밑바닥에서 몸을 끌어올렸다. 현관에서 두드림이 시작되었다. 쿵쿵. 집 전체가 숨을 멈춘 사이 소리는 더 크고 더 가깝게 다가왔다. 장선옥은 침대 모서리를 짚고 일어섰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장판의 차가운 결, 오래된 집의 먼지 냄새, 어둠에 익숙해진 눈동자. 문에 다가가 볼을 대자 나무가 떨리는 감각이 뺨에서 손끝으로 번졌다. 누구세요? 도연이에요. 1층 도연.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낯익은 이름이었지만 목소리는 낯설었다. 공손하던 호흡 대신 짧고 잘린 숨 말끝에는 서두름이 묻었다. 빗장을 젖히자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복도를 스쳤다. 문이 열리며 가로등 빛이 한 겹 들어왔다. 도연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눈동자는 밤새 달린 짐승처럼 커져 있었다. 무슨 일이니?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내려가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 장선옥은 복도 끝에 세워둔 작은 크로스백을 집어들었다. 지퍼 안에는 통장과 도장, 조금의 현금, 작은 약병 한 통이 있었다. 평생을 접으면 남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 도연이 손목을 잡았다.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거짓말을 모르는 경보처럼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오래된 콘크리트가 낮게 삐걱댔다. 2층 난간 너머로 자신의 창문이 보였다. 분명 불을 끄고 나왔는데 커튼 틈 사이로 아주 얇은 빛이 가늘게 스며 있었다. 목덜미에 솜털이 일어났다. 도연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정지 그리고 경청. 위층에서 한 번 더 쿵 묵직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뒷문으로 가요. 쓰레기통 옆 고양이가 비닐을 긁다 말고 도망쳤다. 골목에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낮게 깔렸다. 가로등이 만든 타원형 빗문이 위로 입김이 흩어졌다. 평범한 새벽의 질감이 오늘은 비정상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택배차가 지나가고 바퀴 소리가 물결처럼 잦아들었다. 장선옥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눌렀다. 골목 끝에서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짧게 말했다. 지금. 한 음절의 명령이 공기를 바꾸었다. 그때 건물 앞에 검은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섰다. 2개의 실루엣이 내렸다. 어둠이 코트 자락과 섞이며 현관으로 향했다. 숫자 패드에 삑 소리가 4번, 5번 낮고 규칙적으로 흘렀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도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낮게 말했다. 가족이요. 단어 하나가 수십 년의 기억을 흔들었다. 가족은 위로였고 족쇄였다. 장선옥은 벽에 등을 붙였다. 심장이 빨라진 게 아니라 심장이 앞으로 뛰쳐나가려는 느낌. 집은 등 뒤에서 작게 숨을 들이켰고 그 숨소리가 생전 처음 듣는 타인의 기침처럼 들렸다. 큰 길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의미 없는 색이었지만 오늘은 살아가라는 신호로 보였다. 도연이 손등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건너요. 장선옥은 발을 내디뎠다. 발 뒤꿈치가 아스팔트의 미세한 굴곡을 하나씩 읽었다. 질문은 아직 입안에서 뜨거웠지만 답은 나중의 몫이었다. 지나온 삶을 한 번에 다 설명해줄 문장은 없었다. 다만 지금 필요한 문장 하나는 분명했다. 나가라. 지금. 여기서. 신발장 위 작은 액자는 사진 속의 미소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 바다에서 찍은 가족 사진, 젖은 모래 위 발자국, 파도 가장자리의 하얀 거품. 사진 속 민호는 어린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그 손이 지금은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생각하자 심장이 더 깊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진을 볼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발을 떼어야 할 때였다.
골목의 냄새는 밤마다 조금씩 달랐다. 오늘은 고무 타는 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섞였다.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한 장 떨어져 발목에 붙었다. 장선옥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숙여 떼어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세월의 습관이 묻어 있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기는 몸. 뒤에서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다. 어깨가 움찔했고 도연이 본능적으로 장선옥을 앞으로 감쌌다. 낯선 보호의 동작이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 말은 약속이었다. 약속은 어둠 속에서 길이 되었다. 장선옥은 발끝으로 보도블록의 틈을 조심히 넘었다. 틈에 끼인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낮게 났다. 소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금세 사라졌다. 그러나 오늘은 작은 소리 하나도 몸을 긴장시켰다. 모퉁이를 돌자 공중전화 박스가 보였다. 유리에는 낙서가 겹겹이 새겨져 있었고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다. 오래전에 누군가가 남긴 이름과 날짜가 희미했다. 이름과 날짜는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기록은 증거가 된다. 오늘 밤에도 누군가의 이름과 시간이 기록될 것이다. 도연은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가끔 뒤를 후려보고 다시 앞을 가리켰다. 동작은 간결했고 미세한 망설임이 없었다. 훈련된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렇다면 오늘의 위험도 훈련된 손에 맡길 수 있을까?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았지만 선택은 빠르게 정해졌다. 큰 길을 건너며 신호등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았다. 765 숫자는 잔인하지 않았다. 다만 정확했다. 정확함이 때로는 잔인함보다 더 무서웠다. 시간이 줄어들 때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 오늘의 선택은 한 가지였다. 살기. 지금. 여기서.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공포와 결심이 서로 맞붙어 만들어낸 마찰열 같은 것이었다. 그 열이 꺼지지 않도록 장선옥은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손금 사이로 땀이 얇게 배어 나왔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검은 차와 가족이라는 단어. 큰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차 소리가 멀어졌다. 그러나 등 뒤에 인기척은 사라지지 않았다. 바람이 가로수 잎을 훑고 가며 작은 금속성 소음을 만들었다. 장선옥은 스카프 끝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오래의 질감이 현실을 붙잡아 주었다. 도연아, 저 사람들 누구냐고 물었지. 민호 씨 그리고 소은 씨 쪽 사람이에요. 이름들이 공기 중에 놓였다. 민호는 외아들이었다. 10달 동안 품고 밤마다 숨소리를 세며 키웠던 아이. 소은은 처음 만났을 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봄 햇살처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날의 따뜻함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능숙한 인사말이었을까. 현관 비밀번호 자판이 4번 성공을 알리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익숙했고 그래서 더 낯설었다. 남의 손가락에서 나는 집의 소리. 생활의 박자가 오늘은 해체된 악보처럼 들렸다. 멀리 가셔야 해요. 도연의 말은 단단했다. 장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발밑에서 신호등의 초록빛이 사라지고 다시 빨강이 내려왔다. 규칙은 여전히 규칙대로 흘렀다. 달라진 건 해석이었다. 도연은 다시 휴대폰을 귀에 댔다. 도착까지 10분. 동쪽 라인으로. 짧은 문장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이어졌다. 장선옥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꺼풀 안쪽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혼수 목록을 적던 밤, 신혼집 벽지 고르는 날, 첫 달 송금이 도착하던 문자. 그리고 최근의 문장들. 요양원 세대 차이, 불편, 분리. 가족이라는 말은 보호막처럼 쓰였고 어느 날부터 망처럼 조여왔다. 누군가는 그 단어에 기대어 쉬고 누군가는 그 단어에 기대어 무거운 것을 민다.
오늘 새벽 그 무게는 생명 쪽으로 기울었다. 왜 지금이냐? 질문이 새어나왔다. 오늘 밤 실행하려 한 흔적이 보여요. 차 동선 통화량 신호. 그래서 올라갔어요. 도연의 음성에는 체온이 있었고 계산도 있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믿음은 생겼다. 장선옥은 작은 크로스백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지퍼 끝이 손끝에서 따뜻해졌다. 그 안에는 살아온 세월이 접혀 있었고 앞으로의 선택지가 접힐 자리도 있었다. 조금 앞에서 편의점 문이 열리며 전등이 쏟아졌다. 밝음은 언제나 안전과 동의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잠깐의 숨 고르기에는 충분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도시의 새벽은 별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낮은 구름의 등줄기만 보여주었다. 이제 곧 도착해요. 여기서 더는 묻지 마세요. 묻는 사이에 따라잡힐 수 있어요. 말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장선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때로는 더 큰 결심이었다. 모퉁이를 한 번 더 돌자 네온사인이 보였다. 24시간 찜질방.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공기가 출렁이는 모습이 눈으로 보이는 듯 했다. 장선옥은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잠깐의 피난처, 짧은 반경의 안전. 오늘 밤은 그런 단위들로 이어질 것이다. 등 뒤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스쳤다. 검은 차, 낮은 엔진음. 그러나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사실이 잠깐의 구원처럼 느껴졌다. 도착했어요. 들어갑시다. 유리문이 열리고 온도가 바뀌었다. 바깥과 안쪽의 경계는 바람으로 확실해졌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에는 늘 각오가 필요했다. 오늘은 그 각오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다. 찜질방 유리문 앞에 서자 내 외부의 온도가 명확하게 갈라졌다. 경계선을 넘기 직전 장선옥은 잠시 뒤를 보았다. 건물의 실루엣, 창문마다 흩어진 불빛, 다른 사람들의 밤. 모든 밤은 같지 않았다. 어떤 밤은 쉬어가는 밤이고 어떤 밤은 넘어야 하는 밤이다. 오늘은 넘어야 하는 쪽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받지 않았다. 낯선 번호는 오늘 밤에 대체로 위험을 뜻했다. 도연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판단이 같았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이 생겼다. 생존은 종종 이런 합의 위에서 굴러갔다.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고 다음 수를 생각해요. 쉬는 일도 수였다. 쉬는 동안에도 시선은 움직였다. 로비, 구두장, 카운터. 잠깐의 안전을 믿되 완전한 안전을 믿지 않는 태도. 장선옥은 그 태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남편의 투병 내내 민호는 묵묵히 곁을 지켰다. 장례식 날 민호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아내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오래 쓸었다. 그 손바닥의 온기를 장선옥은 기억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에 서 있는가? 소은의 말은 언제부터 민호의 문장이 되었는가? 문득 자신에게도 질문이 돌아왔다. 장선옥은 언제부터 침묵했는가? 첫 번째 간섭에서 웃어넘겼고 두 번째에서 설명을 생략했고 세 번째에서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때로 사랑이었지만 어떤 날에는 동조였다. 오늘 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유리문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잔주름 사이사이에 남은 표정. 낙담과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얼굴. 낙담은 어제를, 분노는 오늘을, 결심은 내일을 가리켰다. 셋이 동시에 있는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살아온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웃고 그렇게 운다. 도연은 문을 밀었다. 따뜻한 공기가 바로 다가왔다. 경계선을 넘는 순간 장선옥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살아야지. 그 말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3장. 찜질방의 따뜻한 불빛과 차가운 진실. 로비엔 형광등이 하얗게 깔려 있었다. 슬리퍼 끄는 소리, 자판기 커피가 떨어지는 딸깍, 카운터 뒤 직원의 얕은 하품이 얽혀 작은 소란을 만들었다. 그 소란이 오히려 안심을 줬다. 살아있는 일상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장선옥은 소파에 앉았다. 무릎은 자꾸만 떨렸다. 손등 위 핏줄이 도드라졌다가 숨었다. 도연의 얼굴은 낮의 순박함을 벗고 단단해져 있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말끝은 불필요한 장식을 떨궜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소은이 할머니를 없애려 했어요. 문장 하나가 공간의 밝기를 바꿨다. 에어컨 바람 소리도, 다른 손님들의 발소리도, 카드 단말기 삑 소리도 멀어졌다. 청각이 아니라 마음이 수축했다. 왜? 가장 짧은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다. 모르면 죽는 밤이었다. 장선옥은 등을 등받이에 기댔다. 의자에 나무가 낮게 울렸다. 처음부터 설명하자면 길어요. 대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작은 작은 단서들이에요. 며느리의 말버릇, 자주 바뀌는 번호, 낯선 차의 출몰, 보험 설계사의 동선. 하나만 보면 우연인데 묶으면 패턴이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무정하지 않았다. 건조함은 사실을 지키기 위한 태도였다. 할머니 이야기도 필요해요. 언제부터 어긋났는지, 무엇이 기준이었는지. 장선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첫 만남의 하얀 원피스, 신혼집의 새 냄새, 어머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 그 말에 온기를 믿었다. 믿음은 삶을 버티게 했지만 때로는 칼날을 늦게 보게 했다. 남편이 떠난 뒤 함께 살자고 했지. 그런데 함께 산다는 건 돌봄만이 아니더라. 반찬간, TV 볼륨, 외출 시간, 친구 만나기까지. 내 생활은 서랍으로 들어갔어. 결국 식당도 접었고. 말을 잇자 겨울밤이 떠올랐다. 감기로 열이 오르던 밤, 방에 갇혔던 이틀, 물컵의 수면이 낮아지던 속도, 문틈을 지나오지 않던 죽 냄새. 가족의 울타리는 그날 울타리였다. 그 다음엔 요양원. 단어 하나가 로비의 온도를 내렸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은 확인이었어요. 차, 사람, 도구. 패턴이 맞았어요. 장선옥은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렸다. 온기가 돌아왔다. 온기는 결심의 온도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살아남는 것,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세 가지예요.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행동보다 기다림이 더 위험을 줄였다. 장선옥은 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다. 살아남겠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 로비의 소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어제처럼 내일처럼 찜질을 하고 수건을 빌리고 커피를 뽑았다. 세상은 늘 그래왔고 오늘도 그렇게 보였다. 다만 장선옥의 세계만 다른 템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은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망을 하나로 묶어요. 제 번호만 받으세요. 다른 연락은 모두 무응답. 알겠다. 장선옥은 가방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낡은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었다. 오늘 날짜 새벽 3시 두드림 골목 검은 차 찜질방. 기록은 공포를 분해한다. 한 가지 더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오늘의 책임은 범죄를 계획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고 오늘 우리의 선택은 생존이에요. 말로 들려오는 배려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지침 같은 말이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와 비상구를 확인했다. 계산된 눈길이 안심을 만들었다. 잠깐만요. 도연이 손을 들어 보였다. 휴대폰 화면에 불빛이 켜졌다. 도착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다음 수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 장선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갔다가 느리게 나왔다. 그 호흡의 길이가 결심의 길이와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가자. 짧은 합의 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비의 소라는 여전했다. 그러나 발걸음 아래에서 세계는 미세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오늘 밤의 목표는 분명했다. 살아남고 기록하고 기다리는 일. 그리고 끝내 진실을 드러내는 일. 4장. 금이 간 시작 봄의 인사부터 겨울의 밤까지. 처음 만난 날 소은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다. 햇살이 소매 끝을 비춰 피부가 더 밝아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낮고 매끈한 목소리. 장선옥은 안도의 숨을 크게 쉬었다. 외아들 민호는 일만 붙잡고 살았다. 30이 넘어도 데려오는 사람이 없었고 걱정은 밤마다 베개 밑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걱정은 잠시 바람이 되었다. 결혼 준비는 생애 마지막 큰일이라 여기고 마음껏 썼다. 통장 잔고는 얇아졌지만 희망은 두꺼워졌다. 신혼집을 마련하고 혼수를 채우고 식탁에 올릴 그릇을 골랐다. 포장지를 벗기는 소리가 새 삶의 예고편처럼 들렸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 말은 진심처럼 보였다. 변화는 사소한 것부터 스며들었다. 명절 상의 가지수를 줄이고 제사상 순서를 고치고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요즘이라는 단어는 간섭의 합리화였다. 처음엔 웃어넘겼다. 젊은 사람들의 방식이라 여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같이 살아요. 라는 제안은 따뜻했다. 혼자 남겨진 부엌은 넓고 밤은 더 넓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일의 물건들은 대개 통제의 모양이었다. 반찬의 소금, TV 볼륨, 외출 친구. 생활의 버튼들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마침내 30년 붙잡던 한정식 집도 정리했다. 주방 칼은 기억 속에서만 반짝였다. 가장 추운 겨울밤 방은 격리되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잦았다. 소은은 검사를 요구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오지 말라 했다. 물컵의 수면은 매일 조금씩 낮아졌고 죽 냄새는 문틈을 넘어오지 않았다. 화장실을 가는 걸음마다 주의가 목에 걸렸다. 그날 장선옥은 배웠다. 울타리는 쉼터일 수도 울타리일 수도 있다. 문틈으로 흘러들던 대화가 있었다.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사생활이 없어.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요양원도 있고. 다음 날 민호는 정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잠깐 떨어져 살아보자. 정중함은 사실상의 퇴거 통보였다. 월세 30만 원 방이 새 집이 되었고 송금은 50에서 40, 다시 30으로 줄었다. 숫자는 정성의 체온계였다. 그리고 어느 날 소은은 또박또박 말했다. 집을 파시죠. 요양원으로 가시면 편해요. 장선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평생의 기록이야. 팔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자 소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낯선 빛이 반짝였다. 따뜻함이 아니라 계산의 색이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게 무언가가 당겨지기 시작했다. 말의 촉수, 표정의 미세한 각도, 낯선 차의 그림자. 금은 그때 이미 가 있었다. 오늘 새벽 금이 벌어졌을 뿐이다. 그 뒤로도 신호는 있었다. 상한 유통기한의 약이 문 앞에 놓였고 알 수 없는 건강식 샘플이 택배로 도착했다. 포장지는 반듯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매번 달랐다. 소은은 말했다. 요즘은 다들 먹어요. 요즘은 또 한 번 면허증처럼 쓰였다. 전화는 점점 짧아졌다. 안부 대신 전달, 사랑 대신 지시. 문장 속에서 옮기는 줄고 효율은 늘었다. 효율은 가정에서 반드시 미덕이 아니었다. 효율은 때로 냉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어느 날 밤 장선옥은 거실에서 멈춰섰다. 창밖에 검은 차가 오래 서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존재는 켜져 있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휴대폰 불빛이 깜박였다. 그 빛은 맥박처럼 규칙적이었다. 그날 이후 밤의 창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래도 의심은 늘 늦게 온다. 사랑이 먼저 오고 의심은 뒤에 온다. 사랑이 길을 깔고 의심이 뒤늦게 그 길의 굴곡을 찾는다. 오늘 새벽 의심은 길을 잡았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모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랑은 때로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모양을 바꿔야 한다. 장선옥은 내일을 생각했다. 내일에 할 일은 간단했다. 살아남기. 그리고 증거를 남기기. 간단하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필요한 일.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살았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소은의 방식이 낯설어서 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는 습관은 오래된 세대의 미덕처럼 길러졌다. 그러나 미덕이 모든 날에 맞는 옷은 아니었다. 어떤 날에는 새 옷을 입어야 했다. 경계하고 질문하고 거절하는 옷. 장선옥은 거절의 문장을 연습했다. 아니, 그건 어렵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입술이 문장을 기억하도록 여러 번 소리 내어 말했다. 작은 방 안에서 문장들이 벽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문장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이윽고 새벽의 기척이 멀리서 움직였다. 쓰레기차의 경적, 빵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냄새, 신문 배달 오토바이의 낮은 진동. 세계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오늘은 다른 시작이었다. 오늘의 시작에는 계획이 있었다. 장선옥은 손바닥에 남은 땀을 닦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살아남겠다. 끝까지. 방 한가운데에 놓인 가방을 다시 열어 도장을 쥐었다. 차갑고 묵직한 원통의 감촉이 손끝을 가라앉혔다. 도장은 삶의 이름표였다. 이름표를 잃지 않는 한 삶도 쉽게 분실되지 않는다. 장선옥은 도장을 조심히 닫고 가방을 어깨에 걸었다. 준비는 끝났다. 문 밖의 새벽도 준비를 끝냈다. 도연의 정체 세입자이자 탐정 조수. 로비의 온기가 몸을 풀어주자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장선옥은 소파에 팔걸이를 쓸었다. 질감이 비슷한 기억들이 손끝으로 붙어왔다. 도연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의자 가장자리에 정확히 걸터 앉았다. 동작들 사이 낭비가 없었다. 그 낭비 없음이 단서처럼 보였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사실을 꺼냈다. 도윤 형이 탐정 일을 해요. 저는 조수예요. 한 줄의 설명이 그동안의 의문을 정리했다. 왜 위험을 먼저 맡았는지, 왜 새벽의 동선이 미리 짜여 있었는지. 우연이 아닌 준비의 냄새였다. 사무소가 추적하던 건 보험 사기였다. 특정 이름이 반복해서 엮였고 행정기록과 전화 패턴과 차량 동선이 기묘하게 맞물렸다. 명의가 바뀌어도 말투의 습관은 바뀌지 않았고 주소가 달라져도 결혼과 보험의 간격은 일정했다. 사진 속의 미소는 늘 같았고 옆에 선 남자만 달랐다. 장선옥은 목 뒤를 감싸 쥐었다. 손바닥에 남은 체온이 천천히 식었다. 믿음은 눈으로 쌓이고 의심은 귀로 자란다. 사진과 기록은 눈을 움직였고 밤의 대화는 귀를 붙잡았다. 두 감각이 같은 곳을 가리키면 버티던 마음도 방향을 튼다. 도연은 오늘의 장면을 빠뜨리지 않고 재현했다. 건물 앞에 선 검은 차, 낮은 엔진음, 비밀번호 패드의 삑 소리, 짧은 문장들. 이제 미룰 수 없어. 사고로 만들면 되지. 문장 끝에 숨은 짧았고 결심의 온도는 낮았다. 낮은 온도의 결심이 가장 위험했다. 사무소에서 모은 자료 일부가 휴대폰에 압축돼 있었다. 모자이크와 가려진 이름들 사이로 반복의 뼈대가 드러났다. 결혼, 보험, 사망, 이후의 정리. 다른 지역, 다른 사람, 같은 간격.
장선옥은 활자 위를 천천히 따라갔다. 마음이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도연아, 내 이야기는 자료에 없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살아 움직인 패턴에 할머니가 들어갔어요. 이제는 현행으로 묶을 수 있어요. 장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무서움을 움직일 방법이 생겼다. 무서움이 자리를 옮기면 사람은 조금씩 앞으로 간다. 도연은 짧게 정리했다. 오늘 밤의 목표는 살아서 빠져나오는 것, 다음 목표는 증거를 손에 넣는 것, 마지막 목표는 반복을 끊는 것. 목표가 셋이면 마음은 흔들려도 발은 덜 흔들린다. 로비 스피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악보는 느렸고 박자는 정확했다. 장선옥은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한번 두드렸다. 자신에게 건네는 안목의 대답이었다. 준비됐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6장. 민호 사실 앞에 모성. 이름 하나가 마음의 한가운데를 지나갔다. 민호. 거듭 떠올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이름. 10달의 무게와 수십 년의 밤이 겹쳐 있는 이름. 장선옥은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과거가 너무 잘 보였고 지금은 현재를 봐야 했다. 도연은 말을 아꼈다. 아껴야 상처가 덜 난다. 그러나 아끼기만 하면 방향을 잃는다. 저녁의 대화에서 동조의 흔적이 있었어요. 소은의 문장을 민호가 빌려 쓰고 있었어요. 사실은 단정 대신 조심을 택한 어휘로 서 있었다. 민호가 악인이길 바라는 마음은 없었다. 악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그러나 악인이 아니어도 공범이 될 수 있다. 믿음은 면죄부가 아니었다. 장선옥은 손등에 난 옅은 반점을 문질렀다. 피부의 질감이 결심을 붙들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자막처럼 흘렀다. 첫 직장 합격 문자를 받고 뛰어들던 퐁, 장례식 후 침묵으로 위로하던 손바닥, 처음 집을 장만하던 날의 눈빛. 그 눈빛이 언젠가 다른 문장을 받아 적었다. 세대 차이. 요양원. 편안. 편안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매끈하면 대개 누군가의 고통이 그 아래 깔려 있다. 도연은 한 줄을 남겼다. 사람은 설득될 수 있어요. 설득은 죄의 크기를 줄이지 않아요. 선고문 같은 문장, 그러나 비난의 톤은 아니었다. 정리의 톤이었다. 장선옥은 아주 짧게 대답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입술이 실핏줄처럼 말라 있었으나 문장은 갈라지지 않았다. 문장이 갈라지면 내일이 흔들린다. 후회는 나중을 위한 감정이었다. 오늘은 방향을 위한 감정이 필요했다. 방향은 선명할수록 좋고 속도는 느릴수록 오래간다. 장선옥은 등을 곱게 세웠다. 고개를 드는 동작에 오래된 기억들이 한 칸 물러섰다. 민호를 버리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민호를 살리는 마음이었다. 살리려면 멈추게 해야 했고 멈추게 하려면 먼저 멈춰 서야 했다. 멈춰 서는 일이 가장 어렵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려운 일을 택해야 했다. 로비의 시계가 분을 하나 더 밀었다. 새벽은 기울었고 동쪽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사이의 틈이 마음의 자리였다. 틈은 불안하지만 숨이 통한다. 그 틈에서 장선옥은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불렀다. 이름을 잃지 않으면 길도 잃지 않는다. 7장. 숨는 법, 움직이는 법, 다치지 않는 법. 계획은 단순해야 오래 버틴다. 도연은 세 줄을 반복했다. 첫째, 며칠간 사무소의 안전공간에서 머문다. 둘째, 연락은 도연만 받는다. 셋째,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반복은 메시지를 사실로 만든다. 장선옥은 세 줄을 수첩에도 적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획마다 힘이 있었다. 글씨의 힘은 마음의 힘에서 왔다. 마음의 힘은 이유에서 왔다. 이유는 살아남기였다.
옷 안쪽에 작은 장치가 달렸다. 핀마이크는 숨보다 가벼웠고 케이블은 실보다 얇았다. 장치는 들키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증거로는 충분할 만큼 선명하게 남았다. 기술은 종종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 준비된 약자의 편을. 동서는 익숙할수록 좋았다. 평소 가던 시장, 익숙한 병원, 늘 걷던 길. 익숙함이 미끼가 될 때가 있다. 오늘은 익숙함이 덫이 될 것이다. 덫의 주인은 달라졌다. 도연은 실수의 목록을 먼저 말했다. 연락에 휘둘리지 않을 것. 불쑥 감정에 반응하지 않을 것. 새로 보이는 친절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것. 친절이 계획의 일부일 수 있어요. 말은 단호했지만 나무라지 않았다. 장선옥은 호흡을 길게 가져갔다. 심장이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두려움은 제자리를 떠나지 않지만 몸은 두려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 함께 움직이면 두려움도 지친다. 지치면 틈이 생긴다. 그 틈에 계획이 들어간다. 수첩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살아남아 기록할 것. 기록은 복수의 언어가 아니라 멈춤의 언어였다. 멈추는 언어. 오늘의 무기였다. 문 밖의 공기는 차가웠다. 차가움은 긴장을 유지시킨다. 긴장이 지나치면 흔들리고 모자라면 무너진다. 적당한 긴장을 고르는 감각이 오늘의 균형이었다. 그 균형을 맞추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시 말하고 장선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8장. 이동 동틀 무렵의 결심. 유리문이 열리자 새벽에 찬 기류가 바닥을 훑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와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내렸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불필요한 안심 대신 필요한 정보만 건넸다. 이동 후 바로 브리핑합니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얇아졌다. 헤드라이트가 잠깐 앞을 훑고 꺼졌다. 도시의 가로등이 창을 타고 미끄러졌다. 같은 거리였지만 의미는 바뀌었다. 오늘의 거리는 도구였다. 도구는 목적을 만나야 빛난다. 장선옥은 옆 유리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잔주름 사이에 결심이 앉아 있었다. 결심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래된 가구처럼 무광이었다. 그러나 무광은 오래 버틴다. 도연은 뒷좌석에서 장치를 한 번 더 점검했다. 연결, 배터리, 송신. 확인은 믿음을 만든다. 믿음은 행동을 가볍게 한다. 가벼운 행동은 멀리 간다. 차는 신호에 멈추고 신호에 움직였다. 신호의 규칙이 오늘은 아군처럼 느껴졌다. 규칙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계획이 숨을 쉬기 쉽다. 계획은 숨을 쉬어야 잘한다. 동쪽 하늘이 아주 얇게 밝아지기 시작했다. 밝음은 여전히 멀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방향만 분명하면 속도는 나중이어도 된다. 장선옥은 눈을 감지 않고 그 방향을 마음에 새겼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 없으시죠?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살아야 해요. 네 글자가 오늘의 길잡이였다. 그 네 글자는 저절로 흔들리지 않았다. 9장. 사무소 파일, 사진, 패턴. 도윤 탐정사무소의 벽에는 사건의 뼈대가 타임라인으로 붙어 있었다. 실선들은 도시를 건너고 점선들은 이름을 건넜다. 사진과 문서, 통화 기록과 금융 흐름이 서로를 가리켰다. 조각은 많았지만 모양은 하나였다. 도윤은 핵심만 추렸다. 결혼과 보험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사망의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준비의 흔적은 비슷합니다. 이후 정리의 속도도 비슷합니다. 속도는 성격을 담는다. 급한 사람은 빠르게 치우고 계산하는 사람은 깔끔하게 비운다. 모자이크 속 이름들은 모두 타인으로 남았다. 그러나 타인의 비극은 더 큰 반복을 멈추게 하는 증거가 된다. 기록은 억울함을 줄이지 못하지만 방치를 줄인다. 방치가 줄면 다음 비극의 자리가 줄어든다. 장선옥은 보드의 왼쪽 아래
작은 메모를 오래 보았다. 요양원 권유 빈도 증가. 생활의 언어가 범죄의 언어와 같은 문장에 올라 있었다. 일상의 단어가 위험의 신호가 될 때 가정은 가장 취약해진다. 지금 경찰로? 장선옥이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연결고리가 더 필요합니다. 의도와 실행, 도구와 동선. 같은 장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묶는다. 묶이면 풀기 어려워지고 풀기 어려우면 멈춘다. 도연이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오늘은 미끼를 씁니다. 평소의 동선을 재현합니다. 관찰자는 가까이, 개입은 정확히. 미끼가 상처받지 않도록, 덫이 미리 열리지 않도록 타이밍이 전부였다. 장선옥은 침을 삼켰다. 목이 마르지 않았지만 삼켰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은 몸을 설득한다. 설득과 따라감이 같은 방향으로 맞춰졌다. 창밖의 빛이 한 톤 밝아졌다. 낮은 다가오고 밤은 물러났다. 2시간대가 겹치는 순간에 계획은 가장 또렷해진다. 그 또렷함 속으로 장선옥은 걸어 들어갔다. 10장. 미끼 평소의 생활처럼. 옷깃 안쪽에 핀마이크가 고정됐다. 손끝으로 한 번 만지고 더 이상 만지지 않았다. 만지지 않는 것도 기술이었다. 장선옥은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익숙한 채소상과 마주쳐 고개를 끄덕였고 늘 사던 두부를 집어들었다. 평범함을 꾸미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평범하게 사는 일이 어려울 뿐이었다. 장바구니가 반쯤 찼을 때 전화가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손이 먼저 떨리려 했지만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불렀다. 떨림은 이름에서 멈췄다. 전화를 받자 소은의 목소리가 나왔다. 매끈했고 온기 없는 부드러움이었다. 어머님 어디세요? 장 보고 있어. 짧은 대답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흔적은 상대의 몫이었다. 곧 뵙고 싶어요. 민호랑 같이 있어요. 무전기에 닿지 않게 숨으로만 신호를 보냈다. 시장 입구 CCTV, 가로등, 버스 정류장 도연과 도윤의 시선이 겹치는 지점들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소은은 마트 앞을 제안했다. 공간을 고르는 쪽이 주도권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은 주도권이 겉과 속으로 나뉘어 있었다. 겉의 주도권은 소은에게 있었고 속의 주도권은 사무소에 있었다. 약속 시간에 소은과 민호가 나타났다. 소은의 웃음은 정교했고 민호의 표정은 흐릿했다. 흐릿함은 흔들림의 다른 이름이었다. 소은은 요양원 팸플릿을 꺼냈다. 인쇄는 선명했고 설명은 친절했다. 친절이 계획의 일부일 때 친절은 방패가 아니라 칼집이었다. 칼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빛났다. 장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보자. 짧고 가볍게. 무게는 다른 곳에서 쥐고 있었다. 검은 차가 서 있었다. 같은 색, 비슷한 냄새, 익숙한 앉음새. 앉음새까지 익숙하다는 사실이 오늘의 비정상을 더 선명하게 했다. 좌석 벨트를 채우는 동안 장선옥은 유리 밖을 스쳤다. 거울처럼 반사된 얼굴에 흔들림이 없었다. 흔들림은 안쪽에서만 움직였다. 차는 출발했고 길은 요양원 방향이 아니었다. 산길로 접어드는 각도가 분명했다. 각도가 분명하면 거짓말도 분명해진다. 소은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매끄러웠다. 매끄러움이 균열을 감췄다. 균열이 충분히 자라면 매끄러움은 갑자기 무너진다. 11장. 산길 정체의 얼굴. 나무 그림자가 창에 길게 붙었다. 차가 멈추자 새 소리가 느리게 흘렀다. 자연의 소리는 늘 중립이지만 사람의 의도는 중립이 아니었다. 소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눈빛이 차가웠고 입꼬리가 얇게 비틀렸다.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연기는 그만하시죠, 어머님. 계획을 아셨잖아요. 문장은 낮았고 확신은 높았다.
확신이 높을수록 방심도 높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은이 대신 말했다. 민호는 몰라요. 다음 순서였다는 것도. 단어들이 공기를 갈랐다. 핀마이크는 진동까지 삼켰다. 산길의 고요가 카메라의 무음처럼 느껴졌다. 도연이 어디쯤 서 있는지, 도윤이 어떤 손짓을 하는지 장선옥은 상상하지 않았다. 상상은 타이밍을 흐린다. 소은은 주사기를 살짝 흔들었다. 용량은 적었고 효과는 빠를 것이다. 적고 빠른 것들이 늘 위험했다. 장선옥은 한 문장을 골랐다. 문장은 칼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다. 민호 잘 들어. 이름을 불러주면 사람은 잠깐 사람 자신으로 돌아온다. 살고 싶다. 두 번째 문장이 뒤따랐다. 살아있는 사람의 문장은 길을 만든다. 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흔들림은 좁고 얕았지만 틈은 틈이었다. 틈은 계획의 약한 고리였다. 약한 고리는 바깥에서 당겨야 끊어진다. 그때 산길 아래쪽 공기가 갈라졌다. 경찰입니다. 차량에서 내리세요. 명확한 소리, 훈련된 발걸음, 준비된 시선. 도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대화와 동선 전부 기록됐습니다. 소은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다. 딸깍. 금속이 플라스틱을 치는 건조한 소리가 숲에 퍼졌다. 민호는 늦게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하얗게 비워졌다. 비워진 얼굴에는 문장이 잘 올라탔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작은 소리가 오늘의 가장 큰 문장이었다. 끝이 닫히는 소리, 반복이 끊기는 소리. 장선옥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쉬는 숨의 길이가 입술의 떨림을 넘어섰다. 12장. 포위 증거의 순간. 차문이 열리고 공기가 다른 층위를 드러냈다. 경찰의 동작은 분절 없이 이어졌고 도윤의 설명은 필요 이상 길지 않았다. 현장 보존, 증거 수거, 녹음 파일의 해시갑 고정. 기술의 언어가 안심의 언어로 들렸다. 소은은 부인했고 부인은 기록 위에 놓였다. 부인은 시간이 지나면 모순을 만든다. 모순은 기록과 만났을 때 빠르게 드러난다. 드러남은 법의 속도와 만나서 선고가 된다. 선고가 되면 반복이 멈춘다. 민호는 가까스로 말을 꺼냈다. 엄마 미안해. 장선옥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살아. 사과보다 생존이 먼저였다. 살아야 사과도 의미를 가진다. 살아야 배움도 시작된다. 도연은 핀마이크를 조심스레 떼어냈다. 장치는 작았고 기록은 컸다. 작은 것들이 큰 것들을 멈춘다. 준비된 작은 것들이 특히 그렇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바람은 일정했고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다. 제자리를 찾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은 오늘 처음으로 장선옥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다. 차 안에서 도윤이 짧게 정리했다. 이제부터는 절차를 믿으세요. 진술은 사실대로, 감정은 차분하게. 남은 반복은 법정에서 끊겠습니다. 절차의 언어는 불친절하지만 공정에 가깝다. 공정에 가까운 언어에 기대면 사람은 덜 흔들린다. 도시가 다시 보였다. 같은 간판과 같은 길, 다른 의미. 의미가 바뀌면 풍경도 바뀐다. 바뀐 풍경 속에서 장선옥은 주먹을 폈다. 손금 사이에 남은 땀이 천천히 말랐다. 남은 건 온기뿐이었다. 에필로그. 정해 이후의 자리. 조사와 재판은 시간을 먹었다. 시간을 먹는 절차는 느리지만 그 느림이 무게를 만든다. 기록과 증언, 과거 사건의 패턴이 서로를 붙들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남겨둔 흔적들이 줄을 섰다. 줄이 서면 맥락이 생기고 맥락은 부인을 넘어선다. 법정의 공기는 건조했다. 건조함은 감정의 과열을 식히고 사실의 결을 드러냈다. 판결문이 읽혔다. 형량은 길었고 이유는 충분했다.
선고의 마지막 문장이 떨어질 때 누군가의 짧은 숨이 객석 여러 곳에서 동시에 빠져나갔다. 장선옥은 증인석에서 담담히 말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 한 줄이 긴 사건을 한 줄로 묶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기록하겠다는 선택, 멈추게 하겠다는 결심. 새 동사가 오늘을 만들었다. 민호는 천천히 배웠다. 배움은 느리고 느림은 오래간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과정의 첫날에 필요한 건 사실을 끝까지 보는 용기였다. 사실을 끝까지 보면 변명은 줄고 변함이 생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서 장선옥은 잠깐 멈췄다. 문고리의 차가운 금속, 장판의 낡은 결, 벽지의 미세한 그림자. 늘 있던 것들이 제자리를 회복하는 중이었다. 문을 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거실 창을 반쯤 열자 바람이 얇게 들어왔다. 얇은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는 살아있는 집의 소리였다. 장선옥은 수첩을 펼쳐 마지막 줄을 적었다. 오늘도 산다. 펜 끝에서 점이 하나 찍혔다. 작은 점이었지만 문장은 그 점으로 끝났다. 끝났다는 건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었다. 내일의 시작은 단순할 것이다. 먹고 걷고 전화에 휘둘리지 않고 기록하고 잘 자는 일. 단순한 것들이 가장 강하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햇빛을 받아 조금 밝아졌다. 사진 속 바다의 수평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수평선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사람은 언젠가 다시 그 자리로 간다. 고개를 조금 들어 웃음과 닮은 표정을 지으며 장선옥은 불을 껐다. 밤은 조용했고 조용함은 안전했다. 이번 밤은 쉬어가는 밤이었다. 다음 낮은 살아가는 낮이 될 것이다.